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 유출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닥치게 되는데요. 기업의 능력, 기업의 생산력이나 기업의 역량과 관계없이 기업은 그 생존을 위협받는 리스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리스크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글로벌 경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모든 제품 생산이나 관리를 다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생산성도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악화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이 판매가 되질 않아서 기업은 상당한 리스크를 받게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기업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글로벌 유통 체계가 붕괴되거나 아니면 생산 라인이 붕괴되면서 기업이 생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돼서 많은 위험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 생산해도 글로벌 경기 자체가 침체되게 되면 그만큼 기업은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리스크로는 관계 법령 및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게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크게 이게 법령을 좌지우지가 되질 않아요. 어느 정도 리스크를 받을 수는 있지만 많이 받지는 않는데 중소기업의 같은 경우 이러한 관계 법령 및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리스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금융 규제라든지 아니면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그쪽 관계 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경영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적 변화,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난 또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나 아니면 대형 안전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기업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해일로 인해서 기업이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형 화재로 인해서 재산상의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이나 사고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산업 스파이에 의한 핵심 기술 유출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연구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핵심 기술,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중요한 경쟁 정보가 이런 산업 스파이에 의해서 경쟁 기업으로 유출되거나 아니면 외부로 유출돼서 동종의 유사한 기업이 새로 생성되었을 경우 경제적인 타격이 많이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산업 스파이에 의한 핵심 경영 정보나 핵심 기술이 유출되었을 때도 기업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네 번째 산업 스파이에 의한 기술 유출 부분은 이렇게 다른 세 개의 리스크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것도 역시 기업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산업 스파이에 의한 기술 유출 부분이나 이런 리스크는 기업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하면 방비를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건 이러한 산업 스파이에 의한 기술 유출 예방에 위한 보안 시스템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축하는 예를 들은 것이고 이게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에 우리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경영 전략과 보안 정책을 반영한 기업의 보안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경영 전략과 보안 정책을 매칠해서 만드는 방향,
정책 방향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서 정리한 것이 사실 그 기업의 보안관리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보안 전략, 경영 전략과 보안 전략을 매치시켜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주로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주로 분류를 해서 보안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먼저 관리적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안 정책 및 계획이 수립 총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그 기업에 우리 기업은 어느 수준으로 보안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안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 방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반영된 것이 보안 업무 관리 규정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 자산 선정 및 등급 분류. 그러니까 보안 관리적 보안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우리 기업이 어떤 분야를 보완할 것이냐, 어떤 보호 대상을 일단 선정하고 그 보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관리할 것이냐, 등급을 분류해서 등급에 맞는 규제, 제한 이런 걸 가해야죠. 그래서 아무나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전 예방 및 사고 대응 활동이다. 그래서 미리 보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안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미리 사전 점검을 하든지 이래서 사전 예방 활동을 해야 되고 막상 또 기술 유출이나 이런 보안 사고가 났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사고 대응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이 미리 다 준비하고 있다가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다 관리 보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대로 이러한 최근에는 물리적 보안이나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그리고 정책 부분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융합돼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융합 보안의 영역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역시 각 분야별로 대상별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적 보안에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융합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적 보안을 일단 실행을 해야 되고요. 또한 그 물리적 보안이라고 그래서 이건 기업의 시설을 보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 정보나 데이터 이런 거를 보호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물리적인 수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입 보안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인원에 대한 출입, 물품에 대한 출입, 장부에 대한 출입 이런 것도 다 출입 보안에서 얼마만큼 내부 물건이나 중요한 문서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출입 보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핵심 시설, 그러니까 중요한 시설, 전산 데이터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전산실이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산업기술을 주로 보호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핵심 시설이 있어요. 중요한 시설.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보호 대책을 설립하고 여기 접근 권한자를 등급별로 나눠주고 이러는 거를 여기서 역시 물리보안에서 담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설 안전, 말 그대로 소방이라든지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해서 하는 그런 안전, 외부에서부터의 테러 뭐 이런 것도 다 시설 안전 대책도 물리보안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요즘은 그 공중을 통해서 들어 침입하는 거 있죠. 드론 뭐 이런 거. 그래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취약점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그 물리적 보안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보안 분야인데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정보보호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 정보통신 보안이라기도 통상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기술적 보안으로도 분류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네트워크 보안, 그 인터넷 연결이나 업무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보안하고 시스템 그리고 어떻게 보안 그 기술적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데는 대한 시스템 보안 그리고 서버나 그 컴퓨터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다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침해 사고, 인터넷 해킹이라든지 뭐 이러한 바이러스나 뭐 디도스 공격이나 뭐 이러한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활동, 이것도 다 기술 보안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새롭게 나타나는 현대재 IoT 그 시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이런 기술적 보안 분야의 취약점이 새로운 것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데에 대해서 새로운 취한 대책도 기술적 보안 차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의 보안 대책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각각의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런 게 그 IT랑 대부분의 융합되는 현상이 서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공통 분모를 가지고 동시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그런 영역을 융합보안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안 대책을 기업들이 웬만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의 현장에 가보면 보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취약하고 인원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그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짚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게 보안 거버넌스가 없다는 겁니다. 기업이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가 본 관점에서는 기업의 보안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보안 정책이라든지 또 이러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행정체계, 보안 행정체계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여기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요. 아예 보안 조직 자체가 없는 데도 많이 있고 담당자 한둘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보안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짚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에 가보면 조금 전에 본 것과 같은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을 갖추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서부터 계획적으로 이렇게 그 전략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 게 아니라 그때 필요에 따라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장비를 도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잘 조화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취약점이 의외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계획적, 전략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이렇게 그때 하는 방식으로 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으로는 경영층과 임직원의 무관심. 그러다 보니까 보안관리 관리자의 권한도 없고 지원도 미약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안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걸 경영층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도 이거를 관심을 안 가져요. 왜? 우선 생산, 판매하는데 집중하고 경영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보안 담당자가 책임자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보안 업무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건의를 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안에 점점 관심이 멀어지는 거죠. 당연히 경영층이 보안에 관심이 없어지면 보안 관리자의 권한도 떨어지게 돼 있죠. 말빨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안 관리에 대한 책임, 사고 났을 때 책임은 지는데 실제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보안이 잘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잘 안 되는 원인으로서는 기업 전체의 보안을 기술적인 보안에 의존하고 있다. 이게 대기업으로 갈수록 이런 상황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안 담당자를 정보통신 분야의 IT 보안에 능숙한 엔지니어라든지 그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전체의 보안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적 보안의 전문가는 기술적 해당 분야의 전문가지 기업 전체의 보안 환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이 좀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안 책임자는 이러한 경영 환경과 보안 환경을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 부서의 보안 관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안 책임자를 맡아야 기업 전체의 보안 업무를 가지 지금처럼 우선 아쉬운 대로 단순히 IT 담당자를 갖다가 보안 책임자로 맞춰가지고는 기업 전체의 보안을 통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경영층이 무관심한 상태에서 일을 맡기면 기술적 보안 자체만 해도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다가 나머지 관리 보안까지 하라, 인원 보안하라, 물리 보안하라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형식적으로 존재만 하는 거지 실질적인 보완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보안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거 맥락이 같아요. 기업의 현장에 가보면 보안 담당자를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일반 직원이거나 서무나 행정하시던 분이나 아니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기술적 반, 그러니까 IT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을 그냥 이렇게 보안 담당자로 임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안 업무에 대한 전문 교육이나 전문 자격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안 전문성이 떨어져서 체계적으로 보안 업무를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새롭게 배워서 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담당자는 사실 전문 자격증이나 보안 교육을 전문으로 받은 여러분들 같이 보안 업무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분들을 보안 담당자로 신규 채용해서 관리를 해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듯이 뭐 보안 예산이 부족하든가 뭐 인력이 부족하든가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뭐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큰 조직을 가도 인력이 남는다든지 예산이 남는다든지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그 한계 내에서 그 똑같은 조건 하에서 어떻게 보안 업무를 하느냐의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핑계보다는 이런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게 오히려 보안 업무를 하는 데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보안이 잘 되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과연 기업이 보안 업무를 잘 한다, 보안 역량이 높다, 보안 수준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알아보려면 겠습니다. 첫 번째가 역시 보안 조직 또는 보안 전담 부서를 두고 보안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라. 기업의 보안 정책의 수립이 되죠. 뭘 보완할지 어느 레벨로 할 게도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보안 관리를 실행할 보안 조직이나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설사 그 보안 전문 조직을 못 둘 경우는 보안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그 안에 보안 담당자를 임명해서 보안 업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정책과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행정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보안 행정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보안 업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직의 규모와 관계없이 거기에 맞춰서 하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해야 보안이 잘 됩니다. 그리고 보안이 잘 되려면 보안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죠. 그러니까 보안 리스크가 뭔지를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뭐를 대비해야 될지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보안 담당자나 이런 보안 조직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가진 보안의 리스크가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보안 환경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 체제, 이거 우리 보안 환경에서 어디가 리스크고 어디를 어떻게 보완해야 우리의 핵심 기술이나 아니면 영업 비밀이 유출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수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요거를 이제 주로 이제 보안 업무 관리 규정에 많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라. 그러니까 기업이 보안 리스크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을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많을 수도 있는데 보안 대책을 위해서 그 예산이 아까 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가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보안 시스템에 비해서 효과가 적을 때는 이거를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는 우리가 감수하고 가겠다. 여기 이제 수용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리스크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핵심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경비하거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리스크를 관찰하면서 관리만 신경 쓰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 가능한 정도까지만 하는 거지 모든 거를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보안은 완벽한 게 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감수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안 자원 관리와 활용 계획을 수립하라. 물론 이게 보안 자원이란 게
기업 내부의 보안 자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예산도 있고 인원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 그 보안 정책대로 어떤 거를 하다 보면 이게 내부적인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전문 분야 같은 경우, 그 IT 분야라든지 아니면 그 외부 뭐 출입 관리라든지 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뭐 기술 유출 대행이라든지 이렇게 꼭 그걸 모든 거를 그 보안 담당자가 다 익혀서 모든 장비를 그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또 할 때 전문 분야가 꼭 필요한 경우는 아웃소싱을 통해서라도 하는 건 관계없다. 그래서 보안 자원 관리, 내부 자원 관리를 활용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특히 외부 자원에서 하는 게 경제적일 때는 외부 자원 관리도 같이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영과 보안을 전략적으로 연결하라. 아까 문제점을 살펴봤죠. 보안 경영자가 보안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안이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경영의 보안의 역할이 뭔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오너가 경영자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영하는 네트워크나 아니면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할 건지 보안 전략을 짜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즈니스하고 보안 전략이 서로 연계되도록 거기에 맞춰서 보안 체제를 구축하고 또 이러한 보안 체제에 대해서 항상 지휘선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경영자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비즈니스 과정에 일어나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여기에 따라 보안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연계시켜서 해야지 보안은 따로 경영을 따로 이렇게 해서는 기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경영과 보안이 꼭 전략적으로 연계됐을 때 기업이 보안이 잘 됩니다. 비율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통상 한 20%에서 비중이 많은 경우는 30%입니다. 보안이 차지하는 비용이. 생산 30%, 판매 30%, 보안 30% 이렇게 통상 잡으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보안 교육에 공을 들여라. 여기서는 그 살펴본 대로 경영층에 보안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임직원들이 보안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보안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면 보안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경영층을 비롯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의 중요성, 이게 경영이 얼마큼 중요하다. 이 보안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그 경쟁 기업에 밀릴 수 있다. 이런 중요성, 필요성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이 보안의 가치,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보안을 실행했을 때 우리 기업 가치를 얼마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잘 교육해서 보안 의식을 높여놓으면 상당히 보안 업무가 잘 돌아가죠.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안 정책이나 보안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안 교육을 사실 좀 많이 잘 해야 돼요. 보안 홍보라든지 보안 교육. 그래서 보안 마인드를 높여주는 것이 사실은 기업 보안이 잘 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경영진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보안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 사실 경영진은 기업, 여기 설명한 대로 기업과 주주 보호를 위한 보안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을 보안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지켜야 되고 경영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책임도 있고 여기에 투자한 주주들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책임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보안 책임을 꼭 져야 됩니다. 경영은 경영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보안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안 총책임자는 기업의 오너입니다. 사장이 CEO가 총책임자고 그 밑에 총괄 관리자가 있는 거지 원래의 책임은 오너가 지는 거죠. 그래서 보안 책임뿐만 아니라 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국가 핵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중요 기술 같은 경우는 경쟁국으로 경쟁 국가로 유출됐을 경우 국가 또는 국민 경제에도 타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및 국민 경제를 보호를 위한 책임도 경영진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뭐 내 기업인데 내가 뜻대로 하겠다. 이거는 이러한 책임을 망각한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경영진은 보안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적절한 인원과 예산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리고 보안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관리를 해주고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이러한 책임의식이 없으면은 기업이 잘 될 수가 없죠. 근데 잘 되는 기업은 이렇게 하는 기업이 의외로 강소기업에 가보면 그 사장님이 임원들한테 설선수범해서 보안 서약서도 직접 쓰고 이러는 기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은 상당히 보안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이제 뭐 경영진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 있죠. 과시욕이나 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규제를 안 받는 거를 당연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보안에는 높고 낮음이 관계없죠. 그죠? 그 다음에 7번째,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안 정책과 보안 절차를 정비하고 엄격히 적용하라. 우리가 보안을 하는 데 있어서 보안이 아무리 중요한다 하들 경영이나 생산, 판매 이런 비즈니스 체계만큼 중요할 수는 없어요. 이러한 경영 과정,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야지 이것보다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지원하되 보안 정책과 보안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 제가 좀 전에 임원진들에 대한 그 의식을 얘기했죠. 나는 경영진이기 때문에 예외다, 요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그 기업 몰르게 그 기업이나 뭐 이런데 오히려 손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 자신의 그 사리사욕 때문에 경영진 중에서는. 그래서 이 보안 정책에 대한 절차, 출입 관리나 물품 반출입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타협해 줘서는 안 돼요. 오너라고 해서 봐주고 임직원에서 봐주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보안 대상은 사실 그 경영진이 더 많은 영업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체계에 맞춰서 보안 절차를 정비하고 그리고 일단 보안 정책의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적용은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런 회사는 보안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제로 강소기업에 가면 아주 잘 된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8번째, 보안 담당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권한을 확대하라. 이게 아까 그 문제점에서 한번 지적됐죠. 보안 담당자가 일반 직원이나 IT 담당자 중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 보안 전문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경우에는 보안 담당자한테 외부 전문교육 참여를 장려하라는 거죠. 이렇게 산업보안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정보보호 관리자를 취득한다든지 개인정보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이렇게 자격증이나 외부 전문교육 참여를 장려해서 능력을 높이는 그런 거를 하면 돼요. 그래서 능력을 높여줘야 그 보안 업무가 그만큼 잘 정비되겠죠. 그리고 보안 담당자에게 합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보안 업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를 불시 점검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고 상도 줄 수 있고 이런 징벌적이나 아니면 저 상벌제도 뭐 이런 것도 다 관리장 할 수 있고 인사 고과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보안 업무로. 그래서 보안 담당자에게 능력을 향상시키고 거기에 따른 능력에 따른 권한을 부여해가는 회사는 보안 업무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9번째, 중요 사업 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 계획 시에는 보안 책임자를 참여시키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연구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전략을 수립할 때 보안 담당자를 참여시키는 경우가 의외로 없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죠? 이렇게 보안 업무를 항상 중요하다고 하면서 계획 수립하거나 전략을 짤 때 담당자를 참여를 안 시키고 있다가 보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뒤처리를 하라고 불러대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그 보안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사실상은
이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연구개발 추진을 하거나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안 책임자가 참여해서 이런 과정을 진행할 때는 보안상 이런 취약점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세요 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 보안 대책을 같이 고려해 나가야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의외로 보안 담당자를 잘 참여를 안 시켜요. 보안 담당자가 이런 데부터 참여해서 연구개발 계획서부터 생산 판매까지 다 이루어졌을 때 이 기업은 보안 담당자가 참 잘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라. 보안 상태는 내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개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기업에 가보니까 창업 초기에 보안 업무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어요. 누구 하나 들여다본 적도 없어요. 이게 무슨 보안 업무 되겠습니까? 기업을 하게 되면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보안 환경도 바꾸고 인원도 늘고 또 외부에서 요즘 그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침입 기술, 산업 스파이에 대한 그 침입 기술이나 유출 기술도 많이 고도화되잖아요. 이런 고도화되는 데 따라서 거기에도 보안 업무 규정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위해서는 현장 그 주기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해놓은 회사는 역시 보안 업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잘 안 되는 기업하고 잘 되는 기업의 특징만 몇 가지 뽑았어요. 이 외에도 제가 설명한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우선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뭐 다 이것만 가지고도 계속할 수 없어서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과연 기술 유출이 기업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자꾸 보완을 하고 이렇게 보완하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보안 활동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기술 유출입니다. 기업이 산업 스파이에 대해서 기술 유출을 당했을 때 과연 어떤 피해를 입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받는 피해가 기회비용의 상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거를 생산해서 이거를 빨리 팔아서 이거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세계 시장도 선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제품에 대한 핵심 산업기술이 경쟁기업으로 유출돼 가지고 경쟁기업이 그와 똑같은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해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시도해요. 그러면 나는 오랫동안 연구해서 개발한 제품에도 불구하고 이윤 창출이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을 창출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독점적으로 판매도 하고 이윤도 많이 창출되고 직원들한테 월급도 많이 주고 할 수 있는 거를 이런 기술 유출로 인해서 제품의 판매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그 담당하는 임직원들도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기회비용,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판매로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R&D 혁신성 저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품을 새로 연구 개발하기 위고 새로운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야 되고 연구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인원도 들어가죠, 시간도 들어가죠, 예산도 들어가야죠.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연구 개발을 하는데 이 연구 개발 정보가 우리가 미처 생산도 제대로 하기 전하고 판매 이익도 받기 전에 연구 개발 성과가 경쟁 기업으로 넘어가서 외부로 넘어가서 유출된다면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사실상 지배권을 확보하고 권리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전도 해야 되고 또 제품 판매는 로열티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이게 다 사라지게 되죠. 공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R&D를 새로 혁신하는 데 대한 보람이 없어요. 연구 정보가 다 유출되기 때문에 이걸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연구 개발에 대한 포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해봐야 또 잃어버리면 또 남들이 또 금방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하는데 보람이 없죠. 그래서 R&D를 노력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혁신에 대한 성과를 못 받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연구 보안 분야이기는 해요. 그래서 연구 개발에 대한 보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업 신뢰도 손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열심히 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팔아서 이윤을 창출해서 직원들에도 주고 주주에게도 환원하고 국민에게도 돌아가게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기술 유출 사건이 자꾸 발생하면 이런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죠. 신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기업 이미지도 상당히 나빠지죠. 그래서 이런 타격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효과가 먼저 발생하고, 결국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 영향을 받게 되면 이것은 바로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되는 거죠. 이런 게로 인해서 기업이 경쟁력이 다른 기업하고 경쟁했을 때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쟁력을 저하로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쟁력을 저하하게 되면 결국 기업은 경영 리스크를 받게 되죠. 제품에 대한 판매, 이 기업의 목적이라는 게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인데, 이런 산업 스파이로 인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결국은 경영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산업 스파이에 의한 핵심 기술 유출이나 아니면 경영 정보라든지 연구개발 성과물 이런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영향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산업 스파이로부터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안 시스템을 언제 구축해야 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업의 성장 곡선을 여기까지를 봤을 때, 우리가 기업의 성장 곡선, 여기 S 곡선이라고도 하죠. 여기 성장 곡선입니다. 여기. 그래서 기업이 설립 초기에 아니면 연구개발 초기에는 이 기술이 A 단계에 있을 때는 누구한테도 집중을 안 받아요. 이 기술이 성공할지, 이 제품이 성공할지, 이 기업이 과연 대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지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는 가는 거는 한 10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제품 만결에 다행히 성공을 해요. 그래서 B 단계에서부터 매출이 일기 시작하면서 성공을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관심이 없던 기업이 이때부터는 다른 경쟁 기업에 관심을 집중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연구개발 단계가 여기에서 보안이 들어가는 게 연구보안 단계고, 이렇게 제품 생산에 들어가면서 보안이 들어가는 게 산업보안 단계입니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이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가서 매출이 확 일어나죠. 확. 근데 이때 다행 보안 대책을 미리 강구한 기업은 괜찮은데, 그동안 고생을 하고 매출이 확 일어나니까 기업에서 보안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왜? 나는 이게 10년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어낸 제품인데 이거를 누가 금방 따라오겠느냐? 따라오려면 10년을 걸릴 것이다. 오너들이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안 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이제 C 단계까지는 잘 올라가요. 그때까지는 뭐 워낙 매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C 단계에서까지 올라오고 나면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성숙기를 거칩니다. 이게 이제 좀 정체는 아니더라도 안숙기의 갑작스러운 성장이 아니라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는데, 요 단계에서 인력의 교류가 가장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국공신이나 이렇게 창업공신들은 나가고 새로운 지원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 인력의 이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예요. 그래서 기술 유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인력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요때의 연구보안, 산업보안을 갖추면서 요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요거를 오히려 그 시스템을 고도화시켜야 되는 나가야 되는 단계인데, 요때 보안 시스템을 안 하거나 아까처럼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쭉 그때그때 주먹국시로 하게 되면 다 유출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안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게 되면 여기 바로 기업의 성공 곡선이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F 단계로 내려가죠. 그래서 그 신생기업 같은 경우는 요 매출이 발생해서부터 요 꺾이는 시기까지가 짧게는 3년,
많게는 한 5년, 길게는 5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보완 대책은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좋지만 이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때부터 B단계, C단계를 거치면서는 보안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구축해서 보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D단계를 거쳐 2단계로 재상승을 이루게 된다. 여기 이렇게 기업의 상승 곡선의 S자가 반복되어 올라갈 때 이 기업은 100년, 200년 지속될 수 있는 기업이 되고 보안 업무도 A상부터 2단계로 갈수록 촘촘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보안관리 시스템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보안관리 시스템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경영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때부터 사실은 경영에 비용이 들어왔을 때 보안 시스템을 같이 구축해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항상 보안하고 경영은 연계를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보안 역량을 어떤 식으로 지켜나가야 되느냐. 보안 역량을 당연히 기업의 환경이 아까처럼 성장하고 기업의 규모도 커지고 기업이 발전할수록 보안 역량도 점점 높여가야 되죠. 그죠? 그러지 않고 뭐 옛날 기존 그거 가지고 조직 규모는 커졌는데 과거의 보안 시스템으로 보안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기업은 사업 기획서부터 연구개발 단계, 제품 생산 단계, 판매 단계, 서비스 등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장 발전한다. 그죠? 당연히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런 성장 과정에 따라서 요 각 과정별로 인원이나 문서나 시설이나 정보통신 시스템 등 관리 대상이 당연히 증가되죠. 그래서 요 단계별로도 이러한 보안 대책을 다 강구해야 되죠. 사실은. 어느 거 하나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강구해야 되다 보니까 보안 대상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할 거는 많고. 왜냐면 기업도 커지고. 그렇고 많고. 그래서 각 성장 단계별로는 기존의 보안 리스크가 이 과정별로 발생하는 보안 리스크가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안 취약점이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새로운 보안 리스크가 발생하죠. 보안 환경이 바뀌고 신제품이 발달되고 옛날에는 기술을 유출해도 도면을 훔쳐가거나 찢어가거나 카피를 가는데 요즘 USB도 담아서 통째로 다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해킹도 되고 그래서 이런 새롭게 발생하는 보안 리스크를 또 첨부를 해야 돼요. 기존에 전통적 보안 리스크 플러스 새로운 리스크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도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은 완전하고 완벽한 보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다 해놨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게 또 보안 취약점이 나오고 또 취약점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보안을 완벽하게 했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불완전한 겁니다. 기업의 보안 시스템은. 다만 이렇게 해야죠.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 지속적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완벽한 보안을 구축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유출은 없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를 새로운 취약점이나 기존 리스크를 줄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안은 사실 우리가 결과가 아니고 절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꾸 보안 리스크를 찾고 대비하고 하는 과정이지 이거를 다 끝냈다, 완료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보안은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리스크 감소를 위한 지속적 보안관리 절차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주기적인 보안 대책 등 보안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안 역량을 높여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그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이제 효과고 여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새로운 보안 대책을 만들다든지 새로운 보안 장비를 도입하든지 뭐 이렇게 새로운 보안 전략을 수립하든지 이랬을 때는 정책 초기에는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새로 도입했으니까. 이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따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없어져버려요. 이 새로운 보안 대책이나 새로운 보안 제품 효과가 임시적으로만 반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보안 담당관은. 그래서 여기 반짝하고 꺾여갈 시기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게 또 나와줘야 되죠. 이렇게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 레벨이 어느 정도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관심을 높여줘야 돼요. 교육을 시키든 점검을 하든 뭐를 어떤 수단이든 요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대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주기적으로 보안 관리를 해서 의식도 높이고 경각심도 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안 역량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안 역량이 도대체 뭐를 보안 역량이라고 부를까요? 기업의 보안 역량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업의 보안 역량은 제가 생각하는 기업의 보안 역량입니다. 이게 어디 뭐 규정됐거나 뭐 공표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기업의 보안 역량은 보안 능력과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저는 보안 역량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안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뭔가 정책이 있어야죠. 정책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죠. 조직도 없이 보안을 할 수가 없죠. 아니면 행정체계, 꼭 조직이 아니라도 보안 행정체계가 갖춰져 있어야죠. 그리고 보안 시스템, 어떻게 할 건지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게 어느 정도 조화를 이뤄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보안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없이 보안 체계가 없이 보안 능력이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리고 이런 책임은 다 갖추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보호할 대상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아니, 보호할 대상도 안 정해놓고, 야, 보안 잘하자, 보안 잘하자. 뭐를 잘하냐. 그래서 여기 보안을,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어떤 거를 보완할 거냐. 요 자산을 분류해야 됩니다. 선정을 하고 분류해서 등급별로 이거는 비밀, 요거는 그 아주 극비상황, 경영층만 해야 될 극비상황, 요거는 일반 직원이 볼 수 있는 대비, 다만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뭐 이런 이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등급별로 관리 대책도 다 달리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갖추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갖추고 하려면 보안 담당자의 보안 지식이 좀 있어야죠. 전문 교육은 아니더라도 어딘가 자꾸 이렇게 역량을, 보안 지식을 높여가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 그 회사의 보안을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능력만 가지고 또 역량이 아니잖아요. 이걸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안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CEO를 비롯한 임직원의 보안의식이 있어야 된다. 보안의식이 아무리 제도를 잘 갖고 있으면 보안의식이 없으면 실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안의식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규정도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는데 보안 담당자들이 실천할 생각을 안 해요. 그 왜 안 하냐? 할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거 실천 의지도 안 생기고 또 실천을 하든 안 하든 누가 간섭을 안 해요. 벌도 안 주고 상도 안 주고 의지가 안 생기죠. 그래서 보안의식이 있다면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이것도 역량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려면 보안에 대한 주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꼭 예산에 대한 투자도 될 수 있고 노력에 대한 투자도 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투자도 될 수 있고 다 시간에 대한 투자도 될 수 있고 다 투자죠. 어쨌든 보안에 대한 투자가 돼야 돼요. 물론 이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맞죠. 그러나 보안 교육이나 이런 것도 시간에 대한 투자, 노력에 대한 투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보안 투자가 해야 돼요. 보안. 그리고 한 번 구축했다고 방치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를 환경에 따라서 회사 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사업이 생길수록 거기에 대한 기존의 보안 체계를 자꾸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통합됐을 때 기업의 보안 문화가 정착됐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보안의 생활화가 됐다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안의 능력과 실행 의지를 갖췄을 때 우리는 보안 역량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요것만 하나 가지고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보안 역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보안 역량을 높여가야 되는데 우리가 높이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게 기업의 발생 초기, 생성 초기 때는 이 사실 보안 역량이 많지 않아요. 돈도 많지 않고 인원도 적고 이래서 조그맣게 시작을 합니다. 보안 역량을. 그렇더라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이게 우리가 총상 그 PDCA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가가는 사이클이 있죠. 그래서 계획, 실행, 점검, 개선 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게 좀 발전해 나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PDCA에 그리라 그랬는데요. 요거 보면 이렇게 보안 역량이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요게 계획을 작게라도 수립을 하고 요것을 실행하고 또 잘 실행되는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잘 실행되는지 해서 잘 안 되는 게 있다. 그럼 왜 안 되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을 하고 개선된 내용을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해서 또 반영하고 여기 계속 반복돼 나가는 사이클이죠. 이게 그러면서 이 보안 역량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안 역량을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동시에 갖추는 것도 좋지만 기업에서 경영을 환경에 맞춰서 보안 업무를 해야지 이 보안 업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비율이 20%에서 30%뿐이 안 되는 거를 집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나마 이렇게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안 역량을 키워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안 책임자라고 그러죠. 보안 책임자. 보안 책임자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보안 총책임자, 기업의 보안을 총괄할 수 있는 보안 책임자. 여기 점점 더 기업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보안 책임자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담당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보안을 키워나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최고 책임자의 역량과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4개의 단계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것도 뭐 어디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물론 이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 책임자의 역량과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는 법률에 전통해야 됩니다. 보안 업무를 하려면 산업기술보호법이라든지 영업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다른 전력물자에 관한 그 대외무역법이나 상생교류협력에 관한 법,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이외에도 많아 있어요. 어쨌든 산업보안과 관련한 법률에 정통하지 않으면 보안 업무를 담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안 업무를 처음 담당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관계 법령과 제도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 법률과 제도를 알아야 이거를 적용하고 이걸 법률을 활용해서 보안 업무를 키우거나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내용이나 규정을 모르고 보안 업무를 시작하면 왜 하는지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어떤 파워가 나오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되죠. 그래서 여기 가장 기본적인 보안 책임자 단계가 이겁니다. 1단계. 일단 법률을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보안 전문가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 전문가 단계에 들어서면 공부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관리적 보안 실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적 보안 맨 처음에 설명을 했죠. 어떤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인원관리, 문서관리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관리적 보안이라고 했죠.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기업 전체에 대한 관리적 보안 업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적 보안에 대해를 이해해야 돼요. 기업 시설 관리나 출입 관리나 협력업체 관리나 뭐 이런 중요시설 보호나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보안 업무를 총괄할 수 없어요. 물론 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될 수 있죠. 근데 보안 책임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 보안 실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최고 책임자가 되려면 IT 기술에 대해서 IT 보안에 대해서 모르면 최고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꼭 IT 기술 담당자처럼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시스템을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 앞으로 지금처럼 융합보안의 시대에서 기술 보안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안 됩니다. IT 기술을 이해하고 IT 보안을 이해한 상태에서 관리보안, 물리보안 여기 접목이 돼야 전체적인 보안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역량을 쌓는 단계, 여기 이제 보안 전문가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어느 분야에서 보안 사고가 일어나든지 그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하고 이해가 할 수가 있는 역량을 갖춰야 돼요. 항상 기업이 보안 사고가 없는 기업은 하나의 기업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된 기업도 보안 사고는 꼭 나요. 지금 우리가 말하던 삼성, LG, 현대 다 대기업 보안 시스템은 어마어마하게 잘 됐는데도 보안 사고 나죠. 왜냐? 보안 취약점이라는 게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완벽한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물며 중견기업에 보안 사고가 없다? 이거는 없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모르고 있는 거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항상 보안 사고는 나게 돼 있죠. 나게 돼 있는데 보안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이런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업무 지식이 없으면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이해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융합하는 보안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보안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일반 해당 분야별 전문가는 요 하나하나를 다 내용을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최고 보안 책임자는 이런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만 가지고 있어도 전체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보안 전문가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 단계를 지나게 되면 이제 보안 전략가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도 알고 실무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전략가로서 활동해야 되는데 이때는 경영하고 보안을 매치시키는 단계입니다. 요 과정이 이때가. 그래서 기업의 비즈니스 부를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 단계별로 어디에 보안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다 그렇다면 이런 실무적인 내용을 바탕을 알아야 여기에 비즈니스 과정에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를 이해를 하게 되죠. 이 단계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그래서 이런 전략가로서 활동하고 비즈니스 관계에 보완을 접목하려면 기업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오너가 CEO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월급 사장인지 여기에 따라 보안 업무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보안 업무에 을 적용하려면 어느 맥을 타서 가야 지배구조에 따라서 가야 이 보안 업무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지 비즈니스와 역량을 매치시키는지 알려면 기업의 지배구조, 조직문화, 이 기업 조직문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단계가 아까 말했지만 전략을 짜려면 임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을 통해서 보안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안 책임자는 이러한 보안 업무를 기업 CEO가 이해할 때로 가서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을 못하면 보안의 파워도 잃을 뿐만 아니라 지원을 못 받아요. 보안 업무가. 그렇게 되면 보안 업무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보안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교육은 당연한 거고 설득을 가서 시키는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직 보안 역량을 강화시키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안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죠. 교육, 홍보, 대화, 설득 여기 다 그거를 보안 전략가 단계에서 구사하는 능력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안이 상당히 수준에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상위 레벨에 들어가죠. 요 단계. 그리고 요 단계를 거치게 되면 드디어 이제 보안 경영. 옛날에는 지식 경영이다. 뭐 여러 가지 혁신 경영 뭐 많이 라인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보안의 최고 꽃이라고 할 때는 보안 경영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보안 환경이 구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꼭 가서 해라 마라 지적하고 할 게 아니라 임직원 스스로가 내가 해야 될 보안을 스스로 지킬 수가 있는 단계. 이게 자율적 보안 환경 단계입니다. 여기까지가 가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비즈니스 단계에 대한 보안을 아까처럼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단계 되면 기업 비즈니스 과정에 필요한 걸 보안팀이 가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보안 서비스. 찾질 않아도 가서 여기 새로운 게 나타났으니 요거 관리하세요. 저거 관리하세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보안 서비스. 관리는 플러스 서비스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뭐 운영자들이 보안에 대한 신경을 안 써도 와서 다 코치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가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별도의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겠죠. 이 단계. 그리고 이때 되면 경영 성과에 보안 성과가 어느 정도 연결을 미치는지 같이 평가가 사실 이 단계에서 같이 이루어져도 좋긴 한데 여기까지는 매치 단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매치를 못 시켜요. 그래서 이 단계 되면 이제 경영 성과에 보안 성과가 얼마 들어갔다. 이 성과가 연결이 안 되면 기업은 영업 실적이 다 좋은데 너네 보안엔 사고가 났느냐 안 났느냐 이걸로 따진다. 이거는 경영 성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경영 성과를 연결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연구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보안 사고가 나질 않아서 우리가 정상적인 이윤이 창출했을 때는 거기에 보안 역할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연구개발 단계, 생산 단계, 판매 단계에서 기술이 다 유출돼서 경영이 꼬꾸라지면 그때 가서 보안이 뭐 잘못됐다고 보안 사고 몇 건 사건 처리해본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까지를 잘 이해 못해서 그런데 요 단계는 경영이 정상적인 이윤을 창출하면 그 중에 20, 30%는 당연히 보안이 잘 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보안 경영 성과라고 당연히 시켜야 되는 거죠. 요 단계.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보안 책임자가 기업이 보안이 잘 되려면 기업의 사업 계획 수립부터 연구 계획 수립부터 보안업 담당자가 책임자가 입회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때가 되면 기업의 전략회의에 보안 책임자가 참석해서 보안 담당 업무를 전략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이 단계가 실무과장이나 급이라면 부사장급이라면 여기는 이제 임원급으로 들어가는 거죠. 임원급, 상무, 전무가 되겠고 보안 경영과가 됐다. 요거는 부사장급 이 정도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의 보안 전략도 주재를 할 정도로 이 파워를 갖게 되면 그 본사, 계열사, 협력업체까지 다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죠. 그래서 보안 문화도 이 단계에 들어서면 이미 정착이 돼 있고 생활화도 다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그러면 보안 경영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사실은 최고의 보안 효과인데 지금 대부분의 다 요 단계도 중소기업은 요 단계도 못 간 데가 많고 웬만큼 보완했다 그러면 요 단계에서 헤매고 있고 일부 대기업에서는 요까지 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에서도 보완이 잘 돼 있는 데는 요까지 간 데가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단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기업이 산업 스파이에 의한 기술 유출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